정지훈 박사님,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지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저는 그 앞에 두 분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면은 아까 최승진 그 CTO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AI 연구라든지 AI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 그리고 이런 걸 따라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AI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사회적인 맥락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AI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마치 아까 그 잠깐 그 논문 발표 숫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그 보급과 기술이 이제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과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진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나온다고 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발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창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CNN이나 RNN 뭐 이런 얘기, 그런 종류들 좀 알면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메모리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말씀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든지 뭐 강화학습이나 캡슐넷이라든지 이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인터랙션 관련된 쪽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하여튼 정말 너무 많은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또는 이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게 또 나올 때마다 또 보고 이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난 이미 늦었으니까 니네들끼리 가고 포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과거보다 왜 이렇게까지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연구는 연구자들만 하는 거야라고 했었던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이것들을 공개하고 퍼뜨려가는 것의 어떤 메커니즘이 마치 과거 인터넷이 확산될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1960, 70년대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지만, 인터넷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기술이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포인트 앤 클릭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거든요. 그럼 그 이전 20, 30년 동안은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냐 하면, 그 이전에는 거의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명령어를 외워서 쳐넣고 쓰는 뭐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유명한 이제 더글라스 앵겔바트라고 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이제 비판을 하기를,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왜 만들었냐 당신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쓰라고 만든 거냐. 2살짜리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지 왜 이런 걸 만들었니?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처음 개발하게 되는데, 이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이제 이게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의 그 기원인데, 지금 AI,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런 패스를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이 AI 분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논문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관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QA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 트위터라든지 뭐 레딧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굉장히 좀 강화하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적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코세라라든지 에드엑스 같은 무크 플랫폼, 이런 데가 사실은 AI 컨텐츠 가지고 제일 먼저 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MIT라든지 스탠포드 대학 포함해서 세계적인 어떤 유수의 대학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같이 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런 공유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켜나가요. 대표적인 사례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가 SK텔레콤 쪽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디스코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게 나와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논문 프린트 쪽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사실은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아직 코드 정리를 다 못한 상황이어서 코드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논문만 보고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국계 친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한 그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GitHub가 공개가 돼가지고 퍼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서로가 또 소셜 네트워크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공개했었던 친구가 이 논문 쓴 그 친구의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공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지니까 그 선배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내가 아직 코드 정리도 다 못해가지고 공개를 못했는데 논문 읽고 그냥 그렇게 바로 구현해서 공개를 하면 나는 뭐가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썼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에요. 그게 공개가 되면 보통은 학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이클이 돌 텐데 뭐 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냥 공개하면 바로 봐가지고 데이터도 공개돼 있지, 코드도 공개돼 있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열심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게 지금 더 나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니까 그 돌아가는 사이클의 어떤 그 텀이라든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GPU라든지 뭐 데이터 양 많은 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측면, 이제 우리 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공유 문화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에 의해서 이런 그 엄청난 발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엘리먼트 AI에서 수창을 해서 이제 시트 몬트리올에 가서 어디가 전 세계의 그 AI 슈퍼 스팟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제 뉴욕에서 온 뉴욕하고 텔아비브 그리고 런던 뭐 등등 있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난 AI를 끌고 나가는 리서처들을 보시면은 다른 타 학계하고는 다르게 정말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을 뭐 거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끌고 간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였냐면 그런 우수한 탤런트들을 가진 친구들을 어느 도시가 흡수해서 어디가 클러스터가 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국가별로도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일 AI 분야에서 이제 미국은 뭐 워낙에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기술 포함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유명한 기술들을 개발하신 분들이 캐나다 출신들이 많으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또 국가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거를 CIFA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비를 댔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AI 슈퍼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서 3대 도시, 뭐 에드먼턴, 여기는 이제 강화학습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몬트리올, 그리고 토론토, 워털루라고 하는 이 세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리드하도록 만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고 있죠.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끌고 나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많습니다. 스테이션 F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그 오픈 테크놀로지 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열어 가지고 전 세계에 뛰어난 친구들을 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글로벌 AI 허브로서 런던을 뭐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게 되죠. 자, 모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새로운 오픈된 문화에서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처음에 이제 파운더이고 지금 소장인 이제 김승일 소장이 원래 이제 LG전자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음성 쪽 머신러닝 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기업체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연구를 내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나 어떤 공부가 혼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같이 티밍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설마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연구실을 신청해서 랩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실을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좀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라면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열린 연구소의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되는 형태의 과거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충분히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모두연구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모델이 워킹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이 있었고요. D캠프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고 이 미래 비전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그 짧은 한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제 양재에 AI 이제 허브를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하게 돼서 캠퍼스가 강남에서 처음 출발했는데 양재 캠퍼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에 캠퍼스를 또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소 좀 각각마다 특징을 좀 다르게 하는 어떤 캠퍼스를 열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0개 이상의 이제 연구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실들이 워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두연구소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제 AI 연구하는 그 연구 인력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고 이 연구실과 이제 교육 과정에서 나온 그 발표된 책만 여기 지금 7개인데 지금 10권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 막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1기는 굉장히 잘 됐는데 3개월 단위로 돌거든요. 이게 3개월 단위로 도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연구를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받쳐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하는 어떤 연구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사이클을 돈 연구실 같은 경우에 거기 기존에 있는 멤버들은 상당히 내공이 올라갔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수준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위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분들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등장하는 게 이제 플립스쿨입니다. 플립스쿨은 이제 일종의 교육 모델이 나오게 된 거고요. 교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가 중심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그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교육과 관련된 그 교실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들어가기 전에 공부부터 하고 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과정에서 보면은 학부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립스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것은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토픽을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그 보기 어려운 커리큘럼이라든지 보기 어려운
교육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제목만 보시더라도 다른 데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스폰서드 AI 리서치 랩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에피시스 사이언스의 사례인데, 에피시스 사이언스는 지금 달파 리서치, 이제 미국의 그 국방 리서치 제일 많이 하시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도 스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드론의 집단 비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언서튼티와 관련된 AI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표께서 모두 연구소의 존재를 알고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일단은 uncertainty에 대한 AI에 대해서 아직 교육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에 대한 플립스쿨을 열겠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팀을 하나 짜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원격으로도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폰서드 플립스쿨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으니 여기에서 나온 뛰어난 친구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스폰서드 리서치 랩이 생겼어요. 그 랩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가지고 1기, 2기, 3기 지금 계속 뭐 교육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법인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국방 리서치 같은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구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올해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금 저희가 그렸던 그림은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플립스쿨이든 아니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까 그 리서치 공간이든 일주일에 한 차례씩 랩 미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졌으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리서치를 하겠다고 공표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경주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만들었던 건데 완전 100%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펠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50개가 넘는 프로젝트 기반의 그 학습 구조로 돼 있고요. 진도를 체크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습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이 슬랙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아워처럼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티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뛰어난 교육자가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 커뮤니티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인터넷이 혁신을 일으킨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인터넷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들의 연결과 커뮤니티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와 상상할 수도 없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 불확실성들을 이제 껴안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대학생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꾸준히 해볼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런 AI 교육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곳에 돈을 갖다 왕창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마치 옛날에 뭐 인재 뽑아내듯이 여기에서 모든 인재가 나올 것이야 라고 했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에 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던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교육 포함해가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교육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그에 맞는 어떤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